지난 주말 카라카스 상공에서 목격된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내가 수십 년간 관찰해온 라틴 아메리카의 권력 구조가 단 2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1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절대적 결의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가 델타포스 팀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표면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트럼프가 즉시 발표한 미국 석유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인프라 재건 계획,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개입이 아닐 것이라는 그의 경고였다. 내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펼쳐지는 연쇄 반응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세계 최대 확인 매장량의 원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다. 이곳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가 남미에 안착할 수 있었던 핵심 거점이었고, 러시아가 미국의 뒷마당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 전략적 교두보였다. 차베스 이후 구축된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이란 축은 서방의 달러 기반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다. 석유 대금을 위안화나 루블로 결제하고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다양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동원해 전통적인 국제금융 시스템을 피해갔다. 이들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지정학적 동맹으로 발전했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제거가 아니라 20년간 구축된 다극화 질서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아메리카 퍼스트 지정학의 실전 적용 첫 단계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왜 지금이었을까? 트럼프가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대규모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 분석으로는 이 작전은 임기 시작과 함께 즉석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은밀히 준비되어 온 초당적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미 마두로 정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2시간 20분이라는 짧은 작전 시간, 최소한의 저항으로 이루어진 체포, 그리고 무엇보다 작전 직후 즉시 가동된 석유 인프라 재건 계획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사전 준비되었음을 시사한다.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할 때 그가 안전실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을 채 닫기도 전에 잡혔다는 디테일은 내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관심을 돌려보자. 베네수엘라 점령이 성공한 직후 트럼프가 한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가 언급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라는 키워드들이다. 내가 수년간 추적해온 패턴으로 보면 트럼프는 지금 19세기 말 미국이 추진했던 명백한 운명의 현대적 버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1898년 미서전쟁 이후 미국이 카리브해를 미국의 호수로 만들었던 것처럼 트럼프는 21세기 버전의 먼로 독트린을 완성하려 한다. 베네수엘라는 그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파나마 운하 재탈환 언급, 멕시코만 이름 변경 논란, 쿠바와 니카라과에 대한 압박 강화 등은 모두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되는 연결된 움직임들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다.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 확장주의는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뒷마당 침투에 대한 방역이라는 점이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코앞에 군사기지를 구축해왔다. 특히 중국의 1대1로가 파나마 운하 양끝을 거의 장악한 상황,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투-60 전략 폭격기를 배치한 것, 그리고 이란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미국에 대한 비대칭 위협 능력을 구축한 현실은 미국 전략가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겨줬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은 이런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위한 선제 타격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베네수엘라가 흡수해왔던 지역 내 불안정 요소들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미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로 인한 추가적인 혼란은 전체 남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의 급속한 정상화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다. 베네수엘라가 하루 300만 배럴 생산 능력을 회복한다면 이는 현재 글로벌 석유 가격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 회원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도 효과를 잃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시장 복귀로 인한 사우디의 손실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사우디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 견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계산에서 빠진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를 대출해준 최대 채권국이다. 마두로 정권에서 이 돈들은 석유 공급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중국의 이런 투자가 모두 날아갈 위험에 처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1대1로 이니셔티브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타격이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같은 다른 1대1로 거점들에도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의 글로벌 전략 자체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다.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서 너무 멀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압도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식의 비대칭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압박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더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 또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삼각 협력 강화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러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푸틴은 베네수엘라를 잃으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마지막 전략적 거점을 상실했다. 쿠바와 니카라과는 여전히 러시아 편에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미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하다. 흥미롭게도 베네수엘라 사태는 역설적으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영향력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영향력마저 완전히 포기할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복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런 일방적 군사행동은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을 훼손하여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국제법 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옹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주요국들도 미국의 개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내부에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반응이 주목할 만하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멕시코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온 대상이다.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목으로 한 군사 개입 가능성, 국경장벽 건설 재개, 그리고 무역협정 재협상 압박 등을 고려할 때 멕시코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자신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 흥미로운 점은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멕시코 페소화의 급락과 자본 유출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한 셈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예상하고 멕시코를 비롯한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위험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상황도 매우 미묘하다. 마두로 정권의 몰락으로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 공급과 경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바나는 이미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길 위험에 처했다. 이는 쿠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이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 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도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유럽,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블록화가 진행될수록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급망이 분절되고 기술 이전이 제한되며 금융 시스템도 파편화된다. 결국 모든 국가가 더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정밀한 정보전 능력은 중국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통신망과 정보 시스템을 미국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우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표준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각국은 어느 쪽 표준을 채택할지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기술적 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다. 지난 10년간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매장량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을 압박했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석유 공급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의 에너지 수입국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딜레마가 될 것이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하지만, 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처럼 미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밀려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미국도 베네수엘라 성공에 여세를 몰아 아시아 태평양에서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획득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거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결국 베네수엘라 작전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21세기 지정학적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일극체제 복원을 위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도, 그렇다고 중립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각국은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네수엘라 작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힘의 논리가 다시 국제정치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다. 냉전 종료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즉 국제법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은 유엔 안보리 승인도, 국제사회의 합의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과가 정당성을 만든다는 식의 현실주의적 접근법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 하나 있다. 작전 개시 전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변국들과 어떤 사전 협의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이 작전 직후 즉각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는 수백만 베네수엘라 난민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마두로 정권의 제거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지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는 다음 차례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좌파 성향의 정부들은 미국의 정권 교체 작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거나 러시아가 다른 구소련 국가들에 개입할 때 미국도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이 했지 않느냐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선례가 만들어내는 도미노 효과다. 국제법의 권위가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이 더 강한 이웃 국가들의 압박에 무력해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압박, 중동에서 각종 지역 강국들의 개입 등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사태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침공이나 점령 없이 정밀한 정보전과 특수작전만으로 정권을 교체시킨 것이다. 이는 미래의 분쟁이 더욱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전과 정보전의 역할이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 뒤에는 마두로 정권의 통신망 마비, 군부 내 핵심 인사들의 사전 무력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퍼진 정권에 대한 불신 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물리적 군사력 못지않게 정보전 능력이 현대 지정학의 핵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교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사이버 공간과 정보 영역에서 더욱 공격적인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색지대 작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처럼 다른 핵심 자원들도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중국이 이미 이런 자원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은 대안적 공급처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가 새로운 경쟁의 무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칠레의 리튬, 호주의 히토류 등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미국이 이런 자원 확보 경쟁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시스템의 분절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위안화나 기타 통화를 활용한 대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암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들도 이런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그리고 법치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각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